드디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 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또다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을 지속하는 스태그네이션에 빠질 위험도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지난 12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6%에서 3.5%로 낮추었는데 이로써 IMF는 지난 1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차례에 걸쳐서 하향 조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당초 야심차게 설정했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정부 예산 운용 규모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목표치에 대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벤치마크 기준금리를 7일물 역레포 금리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파 시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낮은 3.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흥국 성장세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 역시 아직 금융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 있다는 판단이 전망치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했다며 각국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성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회복 노력들을 보임으로써만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월 전망치인 2.6%보다 낮은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 전망에는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침체가 정치 문제와 얽히면서 예상보다 깊어질 수 있다고 진단되었으며 베네수엘라와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 석유 수출국들도 성장 둔화 국면을 맞이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하여는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 부진을 상쇄한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기준보다 0.2%포인트를 높여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야심차게 설정했던 예산 지출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열리는 국회 회기 기간 중에 올해 국가 예산 규모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밤방 부르조네고로 재무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목표치에 대하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정부 수입은 1,820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21.8%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주요 수입 부문의 위축으로 정부 수입이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와 가스 관련 부분에서만 정부 추산 70조 루피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방 재무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는 예정된 조세 사면 법안의 실행이 국가 수입 부족 부분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무 출장비, 회의비 등 정부 부문 운영비 지출의 삭감을 통한 약 45조 5천억 루피아 규모의 지출 규모 축소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산 규모 조정과 함께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도 수정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4.7%에서 4%로, 루피아 환율은 미 달러화당 13,900에서 13,40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크루드 프라이시스, 즉 ICP도 국제 유가 수준을 반영하여 배럴당 50달러가 하락한 35달러 수준으로 큰 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기존의 5.3%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05년 이후 사용해오고 있는 벤치마크 기준금리를 7일물 역레포금리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일물 역레포금리란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였다가 7일 후에 이를 되팔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은행들을 통해 시중에 단기 자금을 풀 때 적용이 되는 금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금리의 적용은 8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정치 관행에 입각하여 정책 효과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운영 중인 벤치마크 금리는 6.75%로 자금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7일 역레포 금리는 현재 5.50%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금 시장과 잘 연계되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숲 갈라 부통령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때가 됐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한 자릿수의 대출금리 수준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경제 운영과 관련하여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소비 수준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기준금리의 도입은 대출과 소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에는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4월 14일 미달러당 13,170 루피아로 종가 기준 전주 대비 15루피아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금주 들어 모멘텀 공백 흐름이 지속되면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중앙은행의 벤치마크 금리 변경 예정 소식 등으로 장중에는 최근 2주간 내 최고 수준인 13,245루피아까지 상승하는 등 그간의 하락 압력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달러화 약세 흐름에 따른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전일 싱가포르 통화청의 완화적 통화정책 성명 발표 이후 역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전주 대비 5.3원 상승한 1,15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4월 14일 8.77원으로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4월 14일 7.52%로 마감하면서 전주 대비 0.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벤치마크 기준금리 변경 예정 소식과 주변국 대비 높은 절대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채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4월 14일 4,81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5조 1천억 루피아에서 6조 9천억 루피아 수준으로 평소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부동산 가격 성장률이 정부의 부동산 분야에 대한 개혁 정책 지연과 사무실, 콘도미니엄 공급 물량의 과잉으로 인해 정체 상태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주 발표한 인도네시아 부동산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작년 4, 4분기의 5.5%에서 올해 1, 4분기 4.6%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람수트라 리얼티, 리포 까라와치, 부미스르뽕 다마이 등 인도네시아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작년도 총 판매량은 국내 주택 수요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2% 감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된 6.75%까지 떨어뜨림에 따라 정부 당국은 부동산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수요의 진작을 위해 은행들에게 대출금리의 인하를 독려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이중 과세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보고서는 관련된 법률 제정의 지연과 미성숙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JLL 역시 올해 사무실과 콘도미니엄에 대한 공급 초과로 부동산 분야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JLL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 중심 상업지구, 즉 CBD의 1분기 임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한 87% 수준이며 임대료 역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의 고급 아파트 및 상업시설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아파트 시장은 신규 물량의 판매 비율이 72%로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도입된 사치세 부과 대상 범위의 확대로 고급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에 쇼핑몰 등 상업시설은 올해 1분기 안정된 입주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자카르타 시내에 새로운 상업시설의 건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요식업과 패션 매장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업지역의 상업시설의 입주율은 9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2018년까지 당분간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며 임대료가 상승세로 다시 전환되기 위해서는 향후 2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방 부르조네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주 초 의회에 이러한 계획을 연내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세안 주변국들의 법인세율을 조사한 결과 20%의 세율이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은
현재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에서 적용받는 17% 수준보다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5에서 30%의 세율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 구상은 최종적으로 납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조세 수입 목표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 수입 부족 사태를 거울 삼아 올해 조세 수입 목표 1,360조 루피아를 달성하기 위하여 징세 활동 강화와 세목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수입은 1,000조 루피아를 상회하며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목표 수준인 1,300조 루피아에는 미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세 전문가인 다니 다루살람은 조세 징수 분야에서의 변수로 세율뿐만이 아니라 징세 기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율이 인하될 경우 조세 기반이 충분히 확대될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세율 인하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세율이 인하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 5개 아세안 국가들의 소득세율은 지난해 평균 22.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세율 25%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13일은 대한민국의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각 정당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올해 시간당 6,030원 수준인 한국 내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1만 원대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국가가 법적으로 정해 최저 수준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최저임금제가 최초로 도입된 곳은 뉴질랜드로 18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최저임금과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동안 수년간 최저임금을 인상한 영국에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높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명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 및 미국의 뉴욕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가용소득을 증가시키면 케인즈 경제학에서 언급된 소비의 미덕이 작동하여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정책 시행의 근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강구 중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과 경제 성장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제시되었던 듯합니다. 어떤 정책이 됐든 다음 국회에서는 모쪼록 채택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Do